전자제품의 휴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자 이제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도구, 충전형 배터리로 알려진 2차 전지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사리 접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전자제품의 큰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보다 좀 더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과학후기 오늘의 이야기는 궁극의 배터리를 향한 도전, 그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전형 배터리에 관해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과학후기는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이신 고려대학교 강용묵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2차 전지는 일종의 용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요? 네, 인류가 살아오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동물의 힘이나 인력과 같은 바이오케미컬 에너지에서 석유나 석탄 시대를 지나서 전기 에너지의 시대로 오고 있거든요. 모든 그 동력원을 전기로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를 담아두는 그릇이겠죠. 그릇. 네, 그래서 전기를 어느 정도 이상 시간 보존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2차 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를 담는 그릇의 역할. 놀라운 것은 최초의 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오래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1932년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근교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전지는 높이 약 14cm, 지름 약 8cm의 원통형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톡이라고 여겼어도 문제없을 법한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는 구리판을 두르고 그 안에는 전해액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그러나 이 고대의 전지는 생산으로 이어지진 못했는데 아마 전기에 관한 지식의 부재 또는 문명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전지라는 대상이 연구 그리고 개발되기 시작한 건 1800년대 볼타 전지를 계기로 하고 있죠. 개구리 해부 실험을 하고 있던 갈바니의 우연한 발견, 갈바니즘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 전지는 이후 전류와 전기 동력학이라는 학문을 크게 발달시켜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전기 문명을 이룩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볼타 전지에 관한 놀라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 볼타 전지를 사용했던 과학자들은 볼타 전지가 가진 한계인 일회성, 즉 한 번 쓰면 버려야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고민을 통한 이 볼타 전지의 충전 활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참 똑똑한 게 보면 기본적인 화학 원리에서 리액턴트가 많이 반응을 해서 형성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리액턴트 반응이 제한되는 거를 르샤틀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르샤틀리의 법칙이요? 네네네. 여기서도 하이드로전이 많이 발생을 하면 얘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전해질 안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줄어들어서 그쵸. 결국에는 반응이 네. 멈춰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줘서 결국에 수소를 다시 산화시키기 위해서 산화제를 그때도 넣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그때도 넣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800년대 여기 나오는 중크롬산 칼륨이라든지 이산화망간,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시 프로토니온을 만들어서 농도를 만들어주게 되고 프로토니온이 리액턴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수소 발생에 의한 전기학 반응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타 전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역적으로 충방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궁금합니다. 대체 금속 2개와 전해액을 넣으면 왜 전류가 발생하는 걸까요? 방전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되게 자발적 반응에 의존하는 거고요. 자발적 반응. 네, 물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위에 있다고 할 때 네. 자발적 반응이라는 건 이게 떨어지는 반응이잖아요. 화학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방전 반응이고요. 네. 이거를 임의로 우리가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이 상태의 화학 에너지를 이 상태의 위상으로 바꿔주는 거를 충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금속은 이온화 경향성이라는 것을 지닙니다. 이 이온화 경향성은 두 금속이 전해액이라는 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 특수한 액체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왼쪽부터 포타슘,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기체,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의 순서로 알려져 있는데 왼쪽의 금속일수록 자연적으로 쉽게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을 오른쪽 금속일수록 자연적으로 쉽게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나타나죠. 과거 이용되었던 볼타 전지의 경우 이 이온화 경향성을 이용해 두 극을 만들어 아연에서는 산화가, 구리 표면의 수소이온에서는 환원 반응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류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진 배터리였습니다만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배터리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화합물을 이용해 두 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지금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리튬 2차 전지, 다른 말로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바로 그것들이죠. 이 배터리의 발견은 전기 제품들의 휴대성을 놀랍도록 크게 향상시켰으며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파생 시스템들의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기에 작년에는 이 배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한 3인의 과학자에게 노벨 화학상의 영광을 선사해주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세 분이. 일본의 요시노 박사님이란 분하고 미국의 구디너프 교수님, 스탠 위팅엄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 네네. 공동 수상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락킹 체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락킹 체어가 흔들리자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네. 큰 변화 없이 그래야지 가역적으로 계속 충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락킹 체어 메커니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터칼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인터컬레이션이요? 네, 건물이 보면 1층, 2층, 3층 있잖아요. 네. 그 층을 가지고 있고 그 층 사이사이에 이온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온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역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일단 인터칼레이션의 개념이고요. 그 인터칼레이션의 개념을 처음 제안하신 분이 그 빙하임스텐 대학의 스탠 위팅엄 교수님이시고, 구디너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양극 소재를 최초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요시노 박사님이란 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아사히 카세이라고 일본의 회사에 계셨는데 네.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전자는 외부 도선을 통해서 흐르고요. 네. 이온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만약에 전자가 요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네. 안전성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폴리머로 되어 있는 세퍼레이터를 최초로 제안하신 분이 그 요시노 박사님이란 분이고요. 그래서 그 세 분이 리튬 2차 전지의 상용화에 큰 기여를 했다. 원리부터 소재, 그리고 시스템 구현까지 하나하나의 역할 담당이 있었던 3인의 과학자에게 인류에게 전기 문명의 풍요로움을 선사했다는 측면에서 노벨 화학상을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모든 기술의 발전은 사실 징검다리입니다. 누군가 파운더가 있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그분이 제안하신 이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스텝을 거치는데 네. 그 중에서 중요한 스텝에 계신 분들한테 노벨상을 같이 드린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도 물론 아주 좋은 전지이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전기차도 사용하고 또 다른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전기차 기준으로는 한 번 충전하면 600km는 가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밀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부피당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인 거죠. 결국에 소비자가 보기에는 한 번 충전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충전 사용 시간. 전기차 기준으로는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늘려주길 원하는데 네. 늘려주기 위해서는 2차 전지는 시스템 차원에서 뭔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소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구조상으로의 뭔가를 하긴 좀 힘든 거고 힘들고 소재를 네. 좀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해내서 그쵸. 그걸 가지고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네. 주행거리를 늘리거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리튬 이온 전지에 사용될 전극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소재는 이미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소재를 아직 우리의 기술로는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100점을 원하는 거예요. 음. 근데 100점을 원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음극, 양극에 다. 아, 그래요? 그 소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 아니에요. 어떤 소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극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라는 소재를 많이 실리콘이요?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회사들이. 근데 실리콘은 이렇게 그래파이트처럼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네. 층 사이에 이온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실리콘의 구조 내에 있는 실리콘 원자 하나하나가 리튬하고 케미컬 리액션을 합니다. 합쳐버려져요. 그러면 다시 상변화를 하게 되면 에너지상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가 힘들게 되죠. 양극 소재는 실리콘처럼 아주 케미컬 리액션하는 소재는 아니지만 네네. 터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가역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2차 전지, 즉 충전식 배터리의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2차 전지의 연구 방향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 향상입니다. 에너지 밀도의 향상.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4대 부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셀 단위에서 봤을 때 음극 소재, 양극 소재, 사이의 세퍼레이터, 네. 그리고 전해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4대 부품의 특성에 따라서 2차 전지의 특성이 달라져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양극 응극 소재입니다. 양극 응극 소재. 네, 양극 응극 소재가 기본적으로 기둥처럼 존재를 하고 세퍼레이터하고 전해액 같은 경우는 양극 응극 소재가 잘 워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양극 응극 소재 같은 경우가 뭘 결정하냐면 셀의 전압과 각각의 용량을 결정을 해요. 용량이 그람당 가지고 있는 전류의 양이죠. 그렇죠. 예, 요 전압과 그람당 가지고 있는 전류의 양의 곱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구하는 방향이 양극 응극 소재의 용량을 높이거나 네. 아니면 양극과 응극 소재의 전압차를 높이거나 용량을 높이거나 전압차를 높이거나. 네, 그러면 이제 그 곱에 의해서 주어지는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이와 동시에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기존 리튬이온 전지에 공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전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리튬 공기 전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말이죠. 리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자하고 리튬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학 반응을 하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네. 리튬 공기 전지는 거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산소가 흡기가 돼서 산소가 반응을 해요. 산소가요. 네. 에너지 밀도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현재 쓰고 있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그래파이트 베이스의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거죠. 에너지 밀도가 이 정도라고 하면 리튬 공기 전지 같은 경우는 3,000이 넘습니다. 3배 반 와. 정도가 넘죠. 3배가 넘네요. 네, 3배가 넘습니다. 근데 이건 이상적인 경우고요. 이제 리튬 이온하고 전자하고 거기 산소까지 결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변수가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가역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궁극의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현재 알려진 시스템 중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궁극의 배터리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리튬 공기 전지에서는 음극으로 리튬 메탈을 쓰게 되고요. 네. 양극 소재가 없습니다. 양극 소재가 없어요. 네, 소재가 없고 그냥 공기극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아. 그 비어있는 공간이 왜 존재하는고 하니 리튬 메탈에서 넘어온 리튬 이온하고 네. 그리고 외부 도선을 통해서 넘어온 전자하고 네. 외부에서 흡기된 산소가 반응할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거기서 리튬 페록사이드, 네. 리튬 옥사이드 계열들의 소재들을 만들면서 네네. 얘가 디스차지 반응을 하는 거죠. 무려 3배의 에너지 효율을 발생시키는 리튬 공기전지. 실제로 박사님의 연구팀에 방문해 이 전지를 연구하기 위한 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보았습니다. 보이시는 묵직해 보이는 녀석이 바로 실험에 사용되는 리튬 공기전지 셀입니다. 묵직해 보이는 셀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수많은 볼트들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쪽에는 스프링이 있는데 이것은 전극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시는 흰색의 둥근 물체는 테프론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로부터 매우 안정한 물질입니다. 이것으로 셀 안에 리튬 금속과 전해질을 감싸게 되죠. 양쪽에 보이는 호스들은 리튬 공기전지답게 공기들을 주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셀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리튬 금속을 셀의 가장 밑부분에 잘 놓아줍니다. 이제 셀 내부를 감싸줄 테프론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전해질 사이로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리막을 꼼꼼하게 넣어주고요. 이제 전해액의 양을 피펫으로 정확하게 덜어내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거의 막바지입니다. 리튬이온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공기와 반응할 방을 제공하는 물질, 다공성 물질을 셀 안으로 넣어주고 덮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셀은 과학후기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잘 보여주기 위해 일반적인 공기 중에서 제작되었지만 사실 리튬의 반응성, 그리고 전해질의 특성상 반응성이 매우 낮은 공기들로 채워져 있는 실험 공간인 글러브 박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맨손으로 만들어도 잘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글러브를 끼고 한다니 새삼 놀라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셀은 어떻게 실험에 사용되게 될까요? 지금 보이시는 튜브는 실험에 사용될 산소가 포함된 공기가 드나드는 라인입니다. 이것을 셀과 연결하여 대기 조건과 같은 공기가 공급되면 셀을 만들 때 셀 안을 머물고 있던 아르곤과 같은 기체들을 밀어냄과 동시에 산소가 셀 내부로 유입되면서 반응이 시작되게 되고 전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지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컴퓨터 분석 모듈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 과정을 여러 변인들을 통제하면서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리튬 공기전지 셀을 이용한 연구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잘 연구되어 상용화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후보군이겠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 전지가 꼭 극복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응 요소가 한 가지 증가할 때마다 네. 변수는 거의 수백 배씩 증가합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변수가 많죠. 그러니까 리튬 이온에다가 전자에다가 산소까지. 리튬 이온은 액체인 전해질을 통해서 들어오고, 네. 전자는 공기극에 있는 고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는 외부의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죠. 베이퍼, 리퀴드, 솔리드. 이 세 개의 계면에서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계면을 극대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액체하고 기체하고 고체가 같이 다 있다고 봤을 때 네.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계면의 디멘전이 네. 그냥 선 한 개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깨느냐가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액체 전해질 쪽에 산소가 조금 녹아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해소하려.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네. 아직은 사실은 연구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상용화까지는 좀 거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고 그리고 사실 퓨얼셀 같은 경우도 초반에 저게 되겠어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얘랑 시스템이 비슷하거든요. 퓨얼셀도 그 많은 어려움들을 시스템 연구로 극복을 해왔잖아요. 리튬 공기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 단에서 연구들을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시스템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 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한 발견들을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특허를 만들어서 그 특허를 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을 방어하는 걸 좀 도와주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네.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궁극의 시스템. 궁극의 시스템. 궁극의 시스템을 제가 머리를 짜내든 아니면 뭐 집단지성이 기대든 아니면 뭐 AI한테 물어보든 해서 어떻게든 찾아서 네.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극의 배터리, 리튬 공기전지를 향한 도전. 현재 상용화되어 나름의 안전성으로 시장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둔 리튬 이온 전지의 한계에 도전하는 커다란 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처럼 반응을 위한 계면을 늘리는 획기적인 방법 등 몇몇 당도한 문제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기존 대비 무려 3배 이상의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과학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자문과 촬영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촬영을 도와주신 강용묵 박사님은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직 중이시고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회원으로서 충전형 배터리에 관한 연구를 이해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에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계신 박사님이죠. 바쁘실 텐데도 소중한 시간 인터뷰해 주시고 또 과학후키 시청자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 운영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속 크레딧에 등재되며 그 외 소소한 서비스는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